벌써 80 넘게 인생을 산 할머니입니다. 요즘 세상이 100세 시대라고 하던가요? 하지만 이미 인생의 막바지를 살고 있는 저는 어렴풋이 제가 살 날보다 떠날 날이 더 가까워져 있음을 직감하는 듯합니다. 원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주변 정리도 하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난 날들을 떠올리다 보면 턱 하고 가슴에 걸리는 그날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모쪼록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남편은 똑같이 가난한 집의 가장이었어요. 둘 다 일찍이 돈 벌겠다며 서울로 와서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참 많이 했고, 그렇게 번 돈을 집에 붙여주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남편은 한 방직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같은 처지이기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측은한 마음에 챙기게 됐는데,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남들 다 하는 혼례도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았죠. 하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도 서로가 있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 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돈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형편이 나아지면 갖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부부는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퇴근하고 난 후와 출근하기 전 새벽에 음식을 만들어 무작정 길에서 팔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그런 고생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남편과 있어 재미있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나중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추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새벽과 저녁엔 김밥, 만두 같은 것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을 살다 보니 각자의 집에 돈을 보내주고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저희 부부는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의 저의 장남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저는 가난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외벌이가 된 남편은 혼자였지만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으니 더욱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둘이 벌다 혼자 버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그래도 우리 부부는 큰 욕심은 없었어요. 버는 만큼 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의 동생과 제 동생들이 그 즈음부터는 밥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나 남편은 더 이상 각자의 집에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다 보니 그냥 없어도 없는 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살 터울로 딸아이를 한 명 더 낳게 되었어요. 이제는 식구가 더 늘었기에 현실적으로 돈은 더 필요했고, 남편은 더욱 일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공장에서 너무 오래 일을 한 탓인지 그만 폐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돌이켜보면 남편은 그동안 장기침을 많이 했는데 고만고만한 아이 둘을 키우고 없는 살림을 쪼개서 하다 보니 정작 남편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병에 걸리니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그만 울어. 당신이 울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내가 더 미안하지. 당신 몸 이렇게 상하는지도 모르고 난 그저 당신이 벌어온 돈만 편하게 받아쓰기만 했잖아요. 그런 말 마.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당신이 노력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나야말로 가장인데 이렇게 됐으니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 말을 하고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어요. 그도 그럴 게 의사 선생님이 양쪽 폐가 다 너무 망가져 이젠 가망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살고 싶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던 남편의 마음이 오죽할까.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네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핏덩이 같은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기에 마냥 슬퍼만 할 수 없었고, 저라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길거리 음식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는 날은 주먹밥을 만들어 팔았고, 돈이 조금 있는 날은 남편이랑 그랬던 것처럼 김밥이나 만두 같은 걸 팔았어요. 그때 제 꼴이 얼마나 처량했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둘째는 등에 업고 첫째는 잃어버릴까봐 제 옆구리에 털실로 묶어놓고 장사를 했었죠. 아무리 그렇게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도 돈은 항상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남편은 집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도 미안해 였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기만 했는지. 저는 고마운 게 더 많은데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저와 아이들 앞에 남겨진 건 여전한 생활고였어요. 비상금이라고 꼭꼭 남겨뒀던 집세로 남편의 장례에 치르던 저였기에 그야말로 저와 아이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그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 저는 정말 안 해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아이들에게 미안해, 능력도 없는 엄마가 무슨 애들을 키우냐며 고아원 앞을 서성였던 적도 있었는데요. 아직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를 보며 방실방실 웃는데, 그때 다짐했어요. 죽더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 살다가 죽자고요. 그렇게 저는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어요. 굶는 날도 많았고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새끼들이 있는데 애미가 못할 짓이 없더라고요. 그 뒤 친정집에 부탁해서 단칸방 하나 얻을 돈을 마련한 뒤 시간 날 때마다 드문드문 해오던 길거리 음식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때론 이곳 저곳을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다니며 장사할 곳을 찾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못된 사람들을 만나 팔아야 할 음식을 모두 땅바닥에 내치게 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무슨 마음인지 그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더랬죠. 그렇게 7년인가 8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저는 낡아 빠졌지만 쪽방이 하나 달린 식당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쫓기지 않고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이처럼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 뒤 저는 고민 끝에 가라국수집을 하기로 했는데요. 국수는 미천 없이 시작하기도 좋았을 뿐더러 그때가 너도 나도 힘들었을 때라 싼 값에 배를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였죠. 무조건 싸고 양 많게 국수를 팔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생각은 다행히 틀리지 않았는데, 열심히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 어느덧 저의 국수집은 싸고 양도 많은데 맛도 있다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하루에 4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육수를 끓이고 국수를 삶아 팔았는데, 그 국수 덕에 자식들 대학까지 모두 다 가르칠 수 있었고, 둘 다 20대 좋은 시절에 시집 장가도 모두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인생의 큰 숙제들을 끝내놓으니 그 즈음부터는 팍팍했던 제 인생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메뉴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지더군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예전에 남편과 만들어 팔았던 만두를 메뉴에 추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행히 국수와 만두는 궁합이 꽤 잘 맞았어요. 어느덧 그 만두까지 사람들이 좋아해주면서 10년 뒤에는 그 맛을 잊지 못해 멀리에서 왔다며 양손 가득 포장해가는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감사하게도 그 식당에서 돈을 꽤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달이 월세를 내며 시작한 식당을 제 명의로 살 수 있었고, 자식들에게도 작지만 아파트 한 채씩은 사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에게 자식들만 챙기지 말고 저를 위해서도 돈을 좀 쓰고 살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식당에 딸린 쪽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크면서 기숙사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그래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제라도 집다운 집을 하나 사라고 했었는데, 이미 식당에서 살다시피 했기에 그런 곳에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만큼 가졌으면 됐다. 이제는 받은 만큼 베풀고 살자. 그때가 제 나이 50을 갓 넘겼을 때였는데, 세상은 분명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 날부터 배굶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공짜로 국수와 만두를 내어주기 시작했죠. 물론 거짓말로 공짜밥을 먹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는데, 동네가 워낙 작았던지라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추웠던 겨울이었고, 그런 날은 국수가 더 많이 팔리는 날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던 날이었는데요. 낡은 식당, 미닫이 문이 열리더니 몸집이 작고 깡말라서는 씻은 지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악취가 지독한지 저는 물론이고 국수를 먹는 사람들이 일제히 눈살을 찌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단골 손님이 저를 불러 이렇게 말을 했었죠. 사장님, 저 애들 저 아래 동네 사는 거지 애들이에요. 소문 듣고 공짜밥 먹으러 온 것 같은데 그냥 내치세요. 한번 받아주면 계속 올 거예요. 아유, 냄새. 이러다가 가게 손님 다 떨어지겠네. 맞아요. 이 냄새를 어떡할 거야. 당장 내보내요. 입맛 다 떨어지네. 저는 순간 고민이 됐어요. 그냥 만두 몇 알 챙겨서 보낼까 생각했는데, 여자아이가 하는 말에 저는 그 아이들을 식당이 아닌 방으로 부르고 말았답니다. 저기요, 여기가 공짜로 음식을 주는 곳이 맞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제 동생이라도 밥 좀 먹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순간 식당 안의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누가 봐도 둘 다 며칠은 굶었을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누나의 마음이 너무 짠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니네 둘 다 저기 방으로 들어가. 내가 금방 따뜻한 국수 한 그릇씩 주마. 괜찮아요. 제 동생만 주셔도 돼요. 아니면 제 동생한테 2그릇 다 주세요. 저는 정말 배 안 고파요. 그래? 그래도 아줌마가 국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너도 와서 먹으렴. 너도 2그릇 먹어도 된단다. 네가 그랬잖니? 여기가 공짜로 음식 주는 곳이 맞냐고. 맞아. 그러니까 너도 와서 먹으렴. 그날 그 남매는 국수와 만두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나중엔 제가 국수는 금방 배가 꺼지니까 밥솥에 있는 밥까지 줬는데, 밥솥 가득 해놓은 밥을 개눈 감추듯 모두 먹어치웠지 뭐예요. 변변한 반찬도 없었는데요. 그 후 저는 그 아이들을 거두게 됐어요. 여자아이에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친척들에게 집을 뺏기고 길거리를 전전하게 됐다는 사연을 듣게 됐거든요. 여자아이는 이미 초등학교에 갔어야 할 나이였는데 길거리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학교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양자로 삼기로 했는데요. 물론 처음엔 길거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둘 다 그건 절대 싫다고 울면서 고집을 피웠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누가 그러대요. 왜 굳이
생판 남인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번 똑같이 대답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거리 생활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걸 알면서 저 어린 아이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요. 저 역시도 아이들과 배굶으며 길거리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저와 그런 생활을 함께했던 저의 자식들은 제가 그 아이들을 거두는 것을 반대했어요. 부끄럽게도 제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인정머리가 없었거든요.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도 돕는 법이 없었고 늘 다른 집보다 못 산다며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다 큰 어른이 돼서도 그 점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지들이 뭔데? 이 집에서 엄마랑 살아? 원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닌 거 몰라? 저러다 쟤네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애들 아니야. 착하고 지들끼리 얼마나 우애가 좋은데. 엄마, 그건 영옥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괜히 엮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데려가라고 해요. 뭐? 저 어린애들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넌 이제 곧 애비 되는 애가 어쩜 그렇게 매몰차니? 니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는 내심 그래도 제 자식들이니까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는데 그건 저의 욕심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자식들이 반대한들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고 저는 저의 삶이 있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자식들도 그 아이들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저만의 희망사항이었지만요. 하지만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저와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고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눈치를 보는지 밥값이라도 하겠다는 듯 식당 일도 도왔고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했는데요. 저는 그게 또다시 밖으로 내쳐질까 두려워 아이들이 안간 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 그 친척이라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 아이들을 양자로 제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니, 보아하니 아줌마도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은데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저 애들을 거두겠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 저 애들이 길에다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시설에 맡기라고 했는데 지들이 멋대로 도망친 거라고요. 괜히 어린애들을 버렸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요.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제가 애들 데리고 살 수 있게 동의서랑 써주세요. 애들 학교는 가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남인 당신이 나서서 이런 걸 받냐고요? 그럼 그쪽이 혈육이니 애들 책임지고 학교 보내실래요? 애들이 그동안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지냈는지 알아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이건 어른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 편에서 큰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짝이라도 한 듯 순순히 동의서를 써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나서서 차후에도 애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한테 그 어떤 불리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니까 그제야 모두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늦둥이 아이를 둘이나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기엔 쪽방은 좀 좁은 것 같아서 식당 근처에 방 3개짜리 빌라를 구입했는데요. 아이들은 그 뒤에 정말 몰라보게 신수가 환해졌어요. 예의도 바르고 똘망똘망한 게 애들인데도 손이 전혀 가지 않더라고요. 공부도 참 열심히 했어요. 또래보다 초등학교 입학이 늦었는데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요, 정말 기특했던 건 이모,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이모한테 받은 만큼 모두 갚을 거예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두영이랑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저 잘 알아요. 맞아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 다음으로 이모가 제일 좋아요.
이모가 만든 국수랑 만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요. 이모, 저 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그래서 누나랑 이모한테 평생 효도할 거예요. 라며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표현했다는 건데요. 무엇을 바라고 아이들을 거둔 것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마치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듯하고 똑부러지게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들을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고 어째 제가 낳은 자식들보다 그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컸는데 한 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또 한 명은 한의사가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물 흐르듯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백발송송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낳은 손주, 손녀들도 장성에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만큼 제가 거둔 아이들은 저를 이모에서 엄마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충분히 많이 흘렀음에도 제 자식들은 그 아이들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 니들은 우리 엄마한테 뭘 더 뽑아먹겠다고 아직도 이 집을 들락날락하냐? 아니, 우리는 엄마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온 건데요. 엄마? 왜 우리 엄마가 니들 엄마야? 이것들이 가만 보니까 은근 우리랑 같은 급으로 놀려고 그러네? 오빠, 얘들 이렇게 뒀다가는 나중엔 우리랑 재산 싸움도 하겠어? 김용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니들, 우리 엄마 덕에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건지 알고 있지? 각자 돈 버니까 그동안 받은 거 이자 쳐서 우리 엄마한테 갚아라. 형,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저랑 누나, 엄마한테 매달 용돈 드리고 있어요. 누구보다 받은 은혜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싸움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어쭈, 그만하자고? 그만하고 싶었음 니들이 먼저 알아서 떠났어야지. 우리 엄마 돈으로 대학까지 가냐? 아, 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니들 얼굴 좀 우리한테 보이지 마. 돈이야 계좌로 보내면 되잖아. 저는 시장에 갔다가 큰 소리를 내는 딸의 목소리에 놀라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니, 니들은 언제 와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거야? 또 얘네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니들은 얘네들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걸핏하면 이상한 소리로 애들 기를 죽이니?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니들이 그럴 거면 여기 오지 마. 엄마도 헷갈리나 본데 진짜 엄마 자식은 오빠랑 나야. 그리고 우리가 괜히 그래? 엄마 연세도 많은데 힘드시니까 그러는 거잖아. 지은이랑 두영이는 나 힘들게 안 해. 오히려 얘들이 날 도와주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하려거든 그냥 니들 각자 집에 가. 또 그러신다. 엄마, 오늘은 영옥이랑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야, 거기 니들 지금은 가족끼리 할 말이 있으니까 니들은 이만 자리 좀 비켜줘라. 아들은 그렇게 꽤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평상시 이런 적이 없었기에 저는 은근 긴장도 됐었는데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나이가 있으니 이제 그만 식당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더군요. 그러니까 가게를 니들 중 한 명한테 물려주라는 소리야? 니들 가게 나와서 일해봤어? 그리고 둘 중 누구한테 물려주라는 건데? 엄마는 그야 장남이 나죠. 뭐야? 오빠 나한테는 그런 소리 안 했잖아. 오빠는 잘 다니는 직장 있는데 무슨 식당을 한다는 거야? 설마 새언니더러 가게 하라고 하려고? 그러는 넌 내내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서 가게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와이프는 식당 경험도 있고 음식 만드는 센스도 있으니까 너보다 나아. 낫긴 뭐가 나아. 됐어. 엄마, 그 식당 나한테 물려줘. 나 이제 막내가 수험생이라 돈 벌어야 한단 말이야. 남 밑에서는 축어도 못하겠으니까 나 그냥 엄마 식당 물려받아서 할래.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데 남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식당을 한다는 거야? 난 또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다. 엄마 아직 정정해. 식당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둘 다 꿈 깨고 돌아가. 정정하긴? 엄마 나이 이제 70이잖아. 엄마는 뭐 평생 일만 하게? 맞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 중에 일부는 다달이 엄마한테 드릴게요. 싫다.
니들 말대로 나 평생 일만 한 사람이야. 갑자기 일하지 말고 놀라고 하면 내가 얼씨구나 좋다고 할 줄 알았어? 됐고, 정 니들이 물려받고 싶으면 둘 다 가게 나와서 식당 일 도와. 그럼 봐서 5년이나 10년 있다가 일 더 잘하는 자식한테 물려줄게. 뭐? 5년? 10년? 엄마, 제정신이야? 엄마 설마 저 생판 남인애들한테 식당 물려줄 생각은 아니지? 왜 자꾸 남이라고 그래? 쟤들도 니들이랑 똑같이 법적으로 내 자식이야. 그리고 식당 일도 쟤네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잘할걸?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니들은 니들 집에 가. 엄마 힘들다. 그거 봐요. 엄마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지 말고 유라 엄마 내일부터 엄마 식당에 가서 일 도우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엄마, 그럼 나도 내일부터 식당에 나갈래. 엄마가 일 더 잘하는 사람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응? 저는 딸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식당 일 좀 도우라고 하면 바쁘다고 힘들다고 내빼던 아이였는데 저렇게까지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 제 자식인데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라고 했어요. 며칠 고생하면 둘 다 나가 떨어지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은 예상대로 나가 떨어졌지만 식구들 중 가장 욕심이 많은 며느리는 제법 일을 잘했어요. 아들 말대로 식당 일 경험도 있고 머리가 좋은 게 의외였죠.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니 조금씩 며느리의 얼굴빛이 달라졌고 곧 세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제가 자기를 부려먹는다며 아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데요. 급기야 아들은 딸 몰래 혼자 찾아와 사실은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며 도와달라고 저에게 사정사정을 했고 애미라는 게 뭔지 아들이 눈물을 보이자 마음이 약해져서 알겠다고 아들 내외에게 국수집을 물려주기로 했어요. 대신 딸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주는 걸로 이야기를 마쳤죠. 하지만 아니, 엄마는 어쩜 내 생각은 그렇게 안 해줘? 평생 오빠가 장남이라고 차별하더니 이번에도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러니? 네 오빠한테 얘기해놨어. 너 가서 같이 일해. 오빠가 월급 준다고 했으니까 너도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아니, 그건 월급이잖아. 엄마 식당이 보통 식당이야? 그 동네에서 단골 제일 많은 식당이 엄마 국수집인데 꼴랑 난 월급만 가져가라고? 솔직히 너 식당 일 하다가 못하겠다고 내뺐잖아. 그래도 네 새언니는 일은 곧잘 했어. 네가 전에 그랬잖아. 둘 중에 잘하는 사람한테 물려주라고. 그건 아이씨 몰라. 결국 딸은 제 말에 더는 찍소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정이 없었지만 저는 식당 일에 손을 떼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함께 지은이와 두영이를 데리고 여행도 다니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도 배우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4달 정도를 보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단골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평소에도 식당에 오기 전에 사람이 많은지 만두는 많이 남았는지 전화를 주셨던 분이셨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주시니 반가워서 냉큼 전화를 받았더랬죠. 그런데요, 제가 전화로 듣게 된 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었어요. 자네, 지금 국수집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맛도 변했고 값이 2배 가까이 올렸어. 게다가 며칠 보이던 자네 아들이랑 며느리는 곱빼기도 보이지 않고 서빙하던 자네 딸도 마찬가지로 가게에 없어.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가게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는데 자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처 살면서 어째 자기 가게 한 번을 안 들여다봐. 네? 그야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일부러 그랬는데.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 길로 식당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단골 할머니 말씀처럼 자식들이며 며느리는 없었고 아르바이트생인지 직원인지 저를 손님으로 착각한 젊은 애들만 있었는데요.
메뉴판을 보니 정말로 가격이 제가 팔던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식당 앞에 제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는데 거기엔 무료 음식 중단, 주인 바뀜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도 간절해 보여서 마지못해 식당을 넘겼는데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아들 내외를 식당으로 호출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식당엔 왜 오셨는데요? 아니, 왜 니들 멋대로 가격을 올려? 게다가 내가 오랜 시간 하던 봉사도 그만한다고? 그야, 식당도 이젠 예전 같지 않은데 공짜로 먹겠다는 사람들만 주구장창 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단가를 계산해봤는데 우리 집 국수랑 만두는 싸도 너무 싸요. 이러면 뭐가 남냐고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어머님이 하던 방식으로 장사를 하면 식당 망해요. 저희가 과도하게 올린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 그런데 니들은 왜 가게에 안 붙어 있어? 음식은 누가 하는 거야? 그야 주방에. 에이씨, 엄마, 그렇게 오만창견 다 하시면 제가 어떻게 장사를 해요? 이제 저한테 물려주신 거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이제부터는 식당에 관심 끄고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뭐야? 너 계속 이렇게 장사할 거면 식당 다시 내놔. 명의 변경 해주려고 서류 다 준비해놨는데 해주면 큰일 나겠다. 음식 장사는 신용이야. 단골 다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음식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솔직히 국수는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버는 것이 없어서 조만간 고깃집으로 바꿀 생각이었어요. 가게도 낡아서 여기저기 손도 봐야 해서 신용대출까지 다 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이 식당을 다시 달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엄마 장손, 우리 큰아들 곧 결혼하는데 저런 허름한 식당이나 한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기가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이번 일은 아무리 엄마라도 저 못 물러나요. 뭐야? 이제 보니 아주 내가 도둑놈을 키웠네. 법적으로 아직은 내 식당이야. 억울하면 법으로 하든가. 나 당장 내일부터 예전처럼 장사할 테니 고깃집을 하건 정육점을 하건 다른 데 가서 하거라. 저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다시 식당 일을 하게 됐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몇 번이고 죄송했다고 머리를 숙이며 힘겹게 예전의 식당으로 돌려놓았는데 그 일로 자식들하고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죠. 하지만 애미라는 게 무슨 죄인지 처음엔 괘씸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내가 그때는 너무 지나쳤나 하는 후회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때마침 몸 이것저것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손목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붓는 게 예전처럼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나야. 엄마 딸 영옥이.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도 뭐 지나치긴 했지만 엄마도 정말 너무했더라. 그래서 뭐 너는 식당에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야 나도 사정이 다 있어서 그랬지. 아무튼 엄마 계속 우리랑 이렇게 안 보고 살 거야? 곧 있으면 엄마 장손 결혼식인데? 저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꺼냈는데 엄마, 솔직히 오빠는 모르겠지만 나는 엄마한테 쭉 서운했어. 엄마 생각해봐. 우리 어릴 땐 엄마 일만 해서 우리한테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줬는데 그 애들한테는 우리보다 더 신경 썼잖아. 그러니 당연히 골이 나지 않나?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엄마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하지만 엄마가 말을 안 했어도 네 오빠랑 너한테 고맙고 미안해. 남이 아니니까 싫은 소리도 더 한 건데 엄마도 이런 일로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 거봐. 그래서 나랑 오빠랑 이번 기회에 가족여행을 가자는 소리가 나왔는데 엄마는 어때? 엄마 요즘 힘들어서 장사도 제대로 못한다며. 그러니까 이번 참에 여행이나 가자. 응? 여행? 전에 지은이랑 두영이하고는 갔다 왔다며. 나는 그것도 서운해. 그래서 이번엔 우리랑 갔으면 좋겠어.
그야 그때는 딱 타이밍이 그랬으니까. 알겠어. 가자. 엄마가 여행 경비 넉넉하게 낼게. 네 말대로 우리도 가족여행 한번 가보자.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자식들 내외와 여행길에 올랐어요. 솔직히 아들 내외랑 서먹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저를 대해주더라고요.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며 모처럼 많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뒤에 엄청난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렇게 저는 저녁을 먹고 나서 살짝 졸음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아들과 딸은 웬일인지 저녁 먹은 걸 소화도 시킬 겸 요 앞에 산책이나 가자고 먼저 말을 꺼냈고 솔직히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제가 또 언제 아들, 딸이랑 산책을 하겠나 싶어 눈꺼풀만큼 무거운 다리를 옮겨 산책길에 나섰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제가 걷는 것이 영 불편해 보인다며 저를 업어주겠다고 했고 저는 됐다고 했는데 엄마, 아들이 엄마 한번 업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업히세요. 그래 엄마, 오빠가 먼저 업어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설마 엄마 몸무게 많이 나가서 창피해서 그래? 뭐? 저는 딸의 말에 웃으며 아들의 등에 업혔는데요. 처음으로 아들 등에 업혀보니 세상 기분이 좋더군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저녁 공기도 참 좋았고요. 하지만 요 앞에 잠깐이라고 했던 산책이 꽤 먼 거리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점점 으쓱해지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꽤 멀리 온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자. 에이, 벌써요? 좀 더 가요. 이런 날이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있겠어요. 오빠 말이 맞아. 우리 좀 더 가자. 아들과 딸은 그렇게 말하고 계속 어딘지 모를 음산한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끈에 무서워 이제 그만 가고 싶다고 내려오려 했는데 장난인지 뭔지 아들, 딸은 뛰기 시작하더니 어떤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저를 내려주더군요. 그리고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엄마 덕에 그래도 풍족하진 않았지만 잘 살았네요. 그래 엄마, 엄마 이제 여기서 좀 쉬어. 얘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그러게, 그때 그냥 식당 명의 내 앞으로 해줬으면 좋았잖아요. 괜히 엄마가 나서서 일을 다 망쳐놓으니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별짓 안 해요. 그냥 엄마는 쭉 여기서 계시면 돼요. 식당 명의는 엄마가 준비해 놓은 서류로 제가 알아서 옮겨 놓을 거고 엄마 살던 집도 영옥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그냥 조용히 여기에 계세요. 행여 저희 만나러 오실 생각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엄마가 믿는 걔네들도 엄마 찾지 않을 거예요. 나랑 영옥이가 엄마 요즘 힘드셔서 요양원에 모신다고 이미 말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제발 자식들 인생 방해하지 마세요. 너 지금 날 여기에 버리겠다는 거야? 엄마, 버린다니.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도 서운해서 골라서 그래. 그래도 오빠랑 내가 엄마 장례는 잘 치러드릴 거니까 그건 안심해도 돼. 그럼 엄마 잘 지내세요. 나랑 오빠는 엄마 덕에 잘 먹고 잘 살게. 지금도 손끝이 떨려오네요. 화가 나서라기보다 솔직히 그때 엄청 무서웠거든요.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곳에 버려졌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살려달라고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도와주러 나타나지 않았고 동이 틀 때를 기다려 어딘지 모를 그곳을 배회했는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뭐에 홀린 듯 같은 곳을 뱅뱅 도는 것이 정말 무서웠죠. 어쩌면 그곳은 지나가는 사람도 한 명이 없는지 저는 지금도 그곳을 떠올리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 다시 어두운 밤이 되었고 이젠 폐가로 돌아갈 수도 없어 정말 길바닥에 꼼짝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어렴풋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라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안도감에 기절을 했는지 그 뒤 기억은 지금도 전혀 나지 않아요. 눈을 떠보니 막내 아들인 두영이가 근무하는 한의원이었다는 것이 고작 다였죠. 엄마, 저랑 두영이가 엄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큰오빠랑 언니가 죽어도 말해주지 않아서 동네 CCTV 찾아다니면서 겨우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도대체 거기 왜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는 요양원도 없던데. 지은아,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어. 나는 나름 베풀면서 살아서 내가 말년에는 복이 아주 많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곳에 버려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버려졌다고요? 누가 엄마를 그런 곳에 버려요? 두영이가 그러는데 엄마 진짜 위험할 뻔했대요. 기력도 많이 약해지셨고 맥도 약해지셔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엄마, 저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근데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말리셔도 저 큰형이랑 큰누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두영아, 엄마 놀라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누나는 벌써 잊었어? 우리도 똑같이 길바닥에 버려졌잖아. 그때 나도 누나도 얼마나 무서웠어? 근데 우리 엄마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버려졌다고.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우리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참는다는 게 자식으로서 말이 돼? 저는 그 애들의 말에 그저 눈물만 났어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늦었지만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저는 그 뒤 예정되어 있던 첫째 손자의 결혼식에 한껏 치장을 하고 지은이와 두영이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아들과 딸, 며느리는 마치 저를 귀신 보는 듯 소스라치게 놀라는 눈치였어요. 왜 아니겠어요? 지들이 버리고 간 제가 이렇게 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엄마? 거기서 어떻게 왔어? 혹시 니들이 엄마 찾았니? 너 그 입 닫아. 그리고 어머니, 화는 많이 나셨겠지만 오늘은 결혼식이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보는 눈이 너무 많은데. 됐어. 엄마, 거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말하자면 이미 식당은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살던 집은 영옥이가 대리인으로 처분했고 곧 새로운 사람이 이사 들어간대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엄마 건 이제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 정말 내 것이 하나도 없을까? 딸과 아들 내외는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뭐가 그리 자신 있는지 곧이어 코웃음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통장을 아들 낯짝에 던져버렸네요. 사실 지은이 두영이 결혼자금도 필요하고 저의 노후자금도 필요해서 저는 꾸준히 적금을 들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중간에 믿음 가는 사람들이랑 투자도 하면서 나름 재산을 불려갔죠. 하지만 어디까지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다른 재산이 또 있는 줄 몰랐던 자식들은 제가 던진 통장의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통장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20억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게 다 엄마 돈이야? 아니, 엄마가 돈이 이렇게 많았어? 오빠, 분명히 엄마 은행에 따로 뭐 없다고 했잖아.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분명히 뭐가 없다고 했는데. 에이씨, 그 사람들이 돈만 받고 날 속인 거야? 몰라. 엄마한테 더 나을 거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서 엄마 버리고 온 건데 이게 뭐야. 오빠 때문에 다 망했잖아. 넌 빌라 판 돈 챙겼잖아. 너 내 말 듣고 손해본 거 있어? 그럼 없어. 이 20억 어쩔 건데. 이제 와서 이 돈을 우리 엄마가 우리 줄 것 같아? 그래, 너 말 잘했다. 그 돈 여기 있는 지은이 두영이한테 10억씩 나눠줄 거야. 그리고 니들이 내 동의도 없이 멋대로 가져간 것들도 모두 다 법으로 돌려받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엄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우리는 엄마 자식이에요. 이제 와서 부모 자식 지간의 법이라니. 엄마,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 같으면 용서가 될 것 같니? 난 결정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잘못을 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지. 그때였어요. 두영이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들이 결혼식장에 들어왔죠. 두영이 친구라는 경찰이 내용을 모두 알고 아들 내외와 딸 내외를 모두 연행해 갔는데 결국 간접살인이 인정되어 아들과 딸 며느리는 각각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물론 그 난리로 장손의 결혼은 파투가 났고요. 장손 결혼까지 망칠 거 뭐 있냐고 제 속도 모르는 이들은 말하기도 했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저처럼 그렇게 버려지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요. 장손을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그 역시 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불법으로 넘어간 저의 재산은 법적으로 다시 저에게 돌아왔는데 자식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 더는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지더군요. 그랬더니 막내딸과 막내아들인 지은이와 두영이는 제가 주겠다는 돈도 필요 없다며 이제는 자기들이 저를 책임지겠다고 저를 자기들이 사는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워낙 마음의 병이 깊어 힘든 시간을 보내다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저를 챙겨주는 두 녀석 덕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큰 선물을 받게 됐는데 제가 80번째 맞이한 생일에 이 녀석들이 어디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생겼는지 그동안 제 국수집에서 공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을 몇몇 초대했더군요. 저는 그저 음식을 내어줬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제 덕에 살았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헛살았다고 모든 것이 무의미했던 제 인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보람찬 인생이 되었고 제 마음은 그 사람들의 감사 인사로 가득 채워졌죠. 이 아이들을 품지 않았다면 나야말로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그만 또 주책맞은 눈물샘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참, 인생이라는 건 살면 살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아직 모르는 지혜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도 후회되는 순간도 모두 저희 인생이었다는 걸 인정하려 해요. 그리고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이젠 많이 늦었겠지만 세상엔 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다는 걸 제 자식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몇 글자 더 적어보자면 지은아, 두영아, 니들은 평생 나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이미 니들은 그 이상을 나에게 준 고마운 자식들이란다. 그때 이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니들 덕에 내 인생은 참 따뜻했다. 우리 다음 생에는 정말로 부모 자식으로 만나자. 이 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